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남 지사의 장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4년에도 군대 내 폭행 문제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단 아들 논란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인 김미화 씨 MB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있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발언 중 일부 부분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예.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면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인 아닙니까? 성인된 아들의 행동까지도 부친인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같이. 이건 바로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주장이라면은 현대판 연좌제가 아니냐. 그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정교육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어떻게 가정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도정을 다스리는 일에 나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남경필 지사가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남 지사는 도지사를 물러나지는 않겠다.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혔고요. 이제 남은 문제가 남경필 지사는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를 하겠느냐. 그 문제는 조금 더 숙고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오늘 아무것도 특별하게 밝힌 건 그렇습니다. 없죠? 그 지사직을 사퇴하지는 않고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좀 지나서 다음에 밝히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자, 남경필 지사 아들이 어떻게 해서 체포가 됐는지는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게, 남경필 지사들이 중국에서 마약을 사왔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사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만약에 걸렸다면 거기서 중국 내에서 걸렸다면, 중국 내에서 걸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걸린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이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의 내국인들도 중국에서 마약과 판매나 제조와 관련되어서 혐의 있어서 검거된 사람들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에 대기 중인 자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중국 자체는 예전에 아편전쟁과 같은 그런 역사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일단 중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처벌이 그렇게 중국만큼은 당연히 엄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이제 검거가 된 상황이 13일에 중국에서 구매를 해서 15일에 새벽 1시쯤에 공항이 조금 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했단 말이죠. 가지고 들어와서 미리 입국해서 4g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재 압수된 것은 2g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수사는 이 2g을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만약에 단순히 소지해서 본인이 이것을 사용한 것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은 엄연히 법에 대한 제재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이 2g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아들 말을 그대로 다 믿는다 하더라도 이
뭐 구속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이는 것이 현재는 이 2g 행방이 어디인지이기 때문에 이 2g을 누구와 함께 했는가, 누구와 함께 예를 들면 판매했는가, 함께 이것을 사용했는가인데 그 사람들이 아직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광범위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증거인멸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거인멸이라든지 현재 그동안에 이것이 상습적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조금 더 질문 이어가기 전에요. 전에도 남지사들은 군대 내 폭행 사건으로도 집행유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이었는데요. 그때 그 군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그래 기소돼 가지고 징역 8년, 8월이죠. 8월에 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남지사 아들 그로 인해서 그때 중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유학 중에 군 재직 중이었는데 다니던 대학을 중퇴를 했고 집행유예 기간 끝난 이후로는 나름대로 글로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회 봉사활동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작은 의류회사에 취업을 하다가 이번에 이런 그 중국 여행 중에 필로폰을 들여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남지사들은 따로 뭐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뭐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됐고 혼자 그 분가를 해서 사는 경우라면 아들이 마약을 하는지 뭘 했는지 뭐 몰랐겠죠.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됐든 긴급 체포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혐의와 이번 것과 더 더해진다면 뭐 처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예를 들면 전의 범죄가 마약 범죄이고 이번에도 마약 범죄로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 상습성을 볼 수 있겠지만 지난 범죄는 이제 군 내에서 군과 관련된 가학 범죄고 이번에는 이제 일반 사회에 나와서 마약 범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과연 가중 처벌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요. 네. 하지만 예전에 봤을 때 이미 그때 당시에 군과 관련된 처벌이 있었을 때 사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컸던 윤일명 사방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굉장히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 이 마약도 마찬가지로 마약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분이 큰 범죄입니다. 마약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마약 범죄와 그 앞에 군 범죄가 함께 있다면 법상으로 반드시 가중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법 내에서의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는 있죠. 예. 사실 남경필 지사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뭐 이런 방송에서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아픈 일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사에 뭐 부인과의 관계도 그랬고. 근데 이게 뭐 전에 다른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 출마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뭐 SNS에 이상한 글을 올려가지고 사과하고 결국 시장 출마도 못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었고요. 사위가 또 마약계에 걸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인에게 참 가족의 문제 이건 참 쉽게 풀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큰 의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남경필 의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선친이 수원에서 그렇죠. 2번이나 국회의원을 그 역임을 했고 본인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내리 5선을 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4년에 경기지사에 출마를 했어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랑 후보 경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패배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로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9개월 남은 경기지사 이것은 이제 공인으로서 끝까지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지만은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임이 많이 떨어진 아들 문제로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다음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좀 자숙하고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뭐 가족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정무적으로 풀기는 남경필 지사도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남경필 지사가 지난번에 대선에 도전을 했고 결국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라면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 결단을 좀 내려서 같이 좀 힘들 때는 정말 반성하는 마음을 뼈아프게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다음 정치 행보에도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지사로서는 일단 그 자신을 선택해준 도민들에 대한 의무감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9개월 남은 임기는 지금으로서는 그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그 선택은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후의 결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남지사가 지금 또 사퇴를 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뭐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뭐 그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치인이라는 게 다음 선거 때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여타 뭐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들 이런 후보들의 지금 남지사한테 사실 여러 가지 기대하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그만둔다 이것도 정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그 획득 가능한 부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남경필 경기지사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남경필 지사가 지금 지사직도 그만두겠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에 미치는 영향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을 보고 이렇게 뛰고 있는 기초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광역의원이나 또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들 그런 뛰려는 사람들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도 정치 지도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성근 씨가 출석한 데 이어 오늘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미화 씨의 발언 다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저희 문화예술인 동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질문드리고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오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내용을 먼저 진술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참고인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죠. 왜냐하면 블랙리스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상 피해자가 아닐 뿐 사실상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성근 씨가 나가서 진술한 것처럼 나는 그간에 어떠한 외압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건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을 지시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느 선부터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불이익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진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문성근 씨에 이어서 김미화 씨가 온 것이고 향후에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순서대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여기다 이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적은 걸로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피해를 줬다면 어떤 피해를 줬는지 지금 피해자들한테 직접 들어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적 대응 방침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는 거죠. 이제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는 거고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신문 기사로도 많이 알다시피 이런 본인의 좀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터넷상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포스터들, 합성사진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적폐청산 회의에서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에 대한 고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한 거에 대한 고소 고발을 같이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밝혀진 바처럼 과거에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을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는 듯한 여론들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 반발하는 직접적인 시위를 하도록 하는 문건이 밝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찰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국정원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은 분명히 그 윗선이 있을 것이고 그 윗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의견의 여러 가지 다양화들을 짓밟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짓을 했더군요라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렇죠. 검찰이 수사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그렇죠. 직접 당한 사람들이 이거의 핵심은 블랙리스트의 핵심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조사해 주십시오.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네. 하는 것과는 수사 가능성이 또 달라지는 다르죠. 거군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물론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 절차가 조금 더 의무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서 더욱더 동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이게 지금 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통해서 보고가 됐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어떤 이 혐의를 밝히는 것 아니라 정권 차원의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제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가 돼서 작성을 하고 한 거는 맞는데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를 했느냐? 아마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1대1 보통 하면 주례회동이 1대1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누가 배속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요. 야, 이 사람들 빼. 이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좀 키워줘. 요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이야. 라는 차원의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어제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NS나 이런 데서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격을 하라. 또는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또는 규탄 시위를 하고 등등에 대한 지시, 공작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바로 어제 그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도 조사 네. 받았죠? 맞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이제 어머니 연합이죠. 네. 나와서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먼저 제안을 받아서 한 것이고 거기서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내가 받은 돈에 대해서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돈이 들어간 건 인정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수사가 횡령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수사는 어떤 식으로 몇몇의 보수단체에 대해서 경제인들에 대한 돈이 흘러들어갔고 그 돈이 흘러간 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았는가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것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1차원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어요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당신이 돈을 받은 게 그렇죠. 문제야라는 맞습니다. 건데 내가 헛되이 썼다는 문제는 그 다음 네.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이렇게 가고 그게 국가의 세금이고 국민들 세금이고 이렇게 예산까지 뭐 몰래 책정해서 특수활동비로 줬겠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지시했냐는 겁니다.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서 댓글 공작을 벌일 당시의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대선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 제기됐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작전 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경례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경력금을 25만 원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결국 김관진 장관도 이렇게 되면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댓글 부대 댓글 사건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에서 주도한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그렇죠. 건이 또 두 가지 별도로가 있습니다. 별건이 있었죠. 2012년에 발생한 그 일들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 당국이 조사를 해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관여한 바 없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여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 단 사이버 사령부 전 사령관 2명을 이제 기소를 했고, 또 심의단장을 이렇게 기소를 했었습니다. 예. 몇 명 기소를 했었는데 1심 판결 결과 그 전 사령관은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고 이렇게 이제 거의 유야무야된 것인데, 어제 나온 것은 이채리 의원이 주장을 하고 이제 공개를 한 것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도 이것을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그 문건에 직접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한 그런 문건이 있다라고 그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김관진 장관도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자유롭지 못하다. 직접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뭐 수사가 앞으로 다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를 다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북한의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정상적인 활동이었고 당시 장관으로서 가서 격려해줬을 뿐이다.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전과는 좀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이 되면서 재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댓글과 관련되어서는 결국 다 연결되는 것인데 국정원에서 이것을 댓글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 지금 국방부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정원과 국방부를 총 아우르는 과연 그 윗선은 누구인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정원과 국방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수권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봤을 때, 물론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 매우 어렵지만 예전과 바뀐 상황들을 정황을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상황하에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보입니다. 예. 앞서 김미화 씨가 7년 전에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사실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들, 지난 정권의 이 어떤 검은 손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목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